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인공지능 윤리, 그리고 저작권, 또 사회 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역량, 이렇게 좀 서로 연결된 주제들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요, AI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특히, 인간의 역할이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확실히 이 기술 발전 속도랑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고민들 사이에 좀 간극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단순히 뭐 기술을 아는 걸 넘어서 뭐랄까요. 어떻게 이걸 책임감 있게 쓸 거냐.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윤리, 창작, 또 현장 적용 능력.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그 핵심들을 좀 명료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인공지능 윤리 기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기준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EU나 세계경제포럼 이런 데서 자율 점검표 같은 좀 실용적인 도구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 자율 점검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거고요.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런 점검표의 핵심은요. 그냥 뭐 인권 보장하자, 프라이버시 보호하자 이런 원칙선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개발자나 운영자가 직접 스스로 우리 AI가 혹시 특정 집단한테 좀 불리한 결과를 만들진 않을까? 또는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사용자가 쉽게 알리고 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예전에 그 MS의 테이 챗봇 있잖아요. 혐오 발언 학습했던 거. 아,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로다 챗봇 개인정보 활용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점검이 왜 꼭 필요한지 분명해지죠. 정말 실질적인 점검이 중요하군요. 근데 또 반대로 소말리아의 샤코돈 서비스처럼 글을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AI 음성 기술로 정부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돕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술 자체보다는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술 자체는 뭐 중립적일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지니까요. 네. AI 윤리 기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작이랑 소유권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공유해주신 그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가 딱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네. 핵심은 AI 자체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이거 맞나요? 네, 현재 법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창작적인 표현, 여기에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아하. AI한테 내리는 지시,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거는 아이디어 단계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좀 어렵고요. AI란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뭐랄까 도구로 보는 거죠. 도구요? 네. 게다가 AI가 왜 그런 결과물을 내놨는지 이걸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도 있잖아요. 개발자조차도 그 과정을 100% 알기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AI한테 저작자 지위를 주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럼 AI를 활용해서 만든 건 그러니까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AI로 그림을 그렸다는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창의적인 기여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간의 기여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직접 그린 스케치를 AI로 좀 변형시켰는데 원본 스케치의 특징이 딱 알아볼 수 있게 남아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아, 또 다른 예로는 AI가 만들어준 이미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 이미지를 내가 선택하고 직접 쓴 글이랑 같이 독창적으로 배치해서 뭐 만화책 같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다. 그러면요. 네. 그 선택과 배열이라는 인간의 편집적인 창작성, 여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드저니 같은 툴의 편집 기능을 써서 AI 결과물을 상장에 수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중요한 건 결국 AI를 도구로서 활용한 그 사람의 독창성이 얼마나 드러났느냐 이겁니다. 네, 인간의 역할이 핵심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런 기술들을 그럼 현장에서 잘 쓰려면 사람의 역량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사회 서비스 분야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이 분야 종사자분들한테도 디지털 역량이 정말 중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단순 기술 사용을 넘어서는 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네,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겨 있더라고요.
분야별로 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요. 공통적으로는 스마트폰 앱 활용 능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 또 데이터 관리, 엑셀 같은 거요. 이런 능력 향상을 원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노인복지 현장에서는 어르신들 정보 격차 해소를 도와드려야 하니까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 요구가 좀 눈에 띄었죠. 아, 직접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돕기 위한 역량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필요한 역량으로 단순히 앱 사용법 이런 거 말고도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수학 통계 지식, 심지어는 정보 검색이나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해킹 기술 이런 것까지 꼽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정말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만 알아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그냥 기능만 가르칠 게 아니라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수준별 접근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같은 디지털 윤리 교육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윤리 교육이요? 네. 기술을 잘 쓰는 능력, 그리고 책임감 있게 쓰는 태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요.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 고민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준을 잘 세우고 인간의 창의성은 지켜나가면서 또 모든 사람이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결론이겠죠? 맞습니다. 기술은 뭐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방향을 정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겠죠. 그렇죠. AI의 능력과 인간의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뭐랄까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과연 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우리 인간의 윤리적, 사회적 적응 속도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격차를 만들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